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대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날 선말을 쏟아냈던 순간일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곤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끝내는 자신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고 맙니다. 화를 내고 나서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밤잠을 설쳐본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날 법한 상황인데도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을 붉히거나 삿대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더 낮고 더 고요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보다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힘은 데시벨 높은 고함 소리가 아니라 서늘할 만큼 절제된 언어와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내면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학문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화병이 나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편지와 글 속에는 분노를 다스리고 관계를 주도하는 놀라운 비책들이 숨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분노를 우아하게 다스리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멈추고 입을 무겁게 닫는 침묵의 무게입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는 몸을 바로잡는 구용의 자세입니다. 셋째,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유능제강의 화법입니다. 넷째,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용서의 미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에 2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A 팀장은 일이 잘못되면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굽신거렸지만 뒤돌아서면 그를 욕하고 무시했습니다. 반면 B 팀장은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B 팀장의 불호령을 예상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B 팀장은 직원을 조용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그 1분은 직원에게 1시간처럼 길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윽고 B 팀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문제의 핵심만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네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그 직원은 훗날 A 팀장의 고함보다 B 팀장의 그 침묵과 낮은 목소리가 훨씬 더 뼈아프고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감정을 배설할 뿐이지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상황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그 내면의 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입을 닫고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그 화를 말로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 사람의 잘못을 따져 묻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음망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아지고 그로 인해 재앙을 부르게 된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적용되지만 특히 분노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나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며 뱉은 말의 구할은 사실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지 내 감정을 배설하기 위한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은 내 인격을 더럽히고 나의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평범한 직장인 박 차장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 차장님은 평소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박 차장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 박 차장님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그 동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당신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물론 박 차장님의 말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남은 것은 동료의 잘못이 아니라 얼굴을 붉히며 쓰레기라는 막말을 내뱉는 박 차장님의 표독스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차장님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정작 따져야 할 시시비비는 감정 싸움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박 차장님이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사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군자는 태산처럼 무겁게 침묵하며 상황을 관조할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날 때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의 불길이 이성의 댐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치열한 수행입니다.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논쟁하다가 화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를 공격해옵니다. 그때 맞받아쳐서 소리를 지르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딱 3초만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눈을 빤히 응시해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떠들던 상대방은 여러분의 침묵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꾸를 안 하지?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위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자신을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을 모함할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 해명하고 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럴 때일수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홀로 있을 때 삼가라는 신독의 가르침을 되뇌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 때 같이 떠들면 내 목소리는 묻히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세상은 내 침묵의 이유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 나는 화를 내겠다는 것은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침묵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입술을 꽉 깨무십시오. 혀가 춤을 추며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려 할 때 그 혀를 단단히 묶어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셋을 세십시오.
하나, 둘, 셋. 그 짧은 침묵의 틈새로 이성이 돌아오고 후회할 말들이 걸러집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천둥보다 더 큰 울림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몸을 다스리는 구용의 자세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붉어집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눈매가 사나워지며 목소리 톤은 하이톤으로 치솟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다시 우리의 감정을 더욱 격앙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더 화가 나고 주먹을 쥐면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몸가짐을 다스리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소학에 나오는 구용, 즉 9가지 올바른 몸가짐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무릇 군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함으로써 마음을 보존한다. 발을 무겁게 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손은 공손하게 모으고 입은 다물어 함부로 열지 말며 눈은 단정하게 하여 곁눈질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격동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줄 닻을 내리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흔한 부부싸움의 풍경을 생각해 봅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점점 격해집니다. 남편은 삿대질을 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서성거립니다. 아내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봅니다. 두 사람 모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성거리는 발걸음은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키고 삿대질하는 손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의 구용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의식적으로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차분하게 배꼽 아래로 모으거나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둡니다. 시선은 상대방을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바라보거나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어 호흡을 고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 즉 기운입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분한 자세를 취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하면 뇌는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착각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몸이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이미 200년 전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신문을 받을 때나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그를 무너뜨리려는 정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합니까? 그건 성인군자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화가 날 때마다 어깨에 힘을 빼자, 주먹을 펴자, 심호흡을 한번 하자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화가 났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책상을 치거나 한숨을 푹 쉬는 대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디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잡고 상사의 말을 메모하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손을 움직여 글을 쓰는 행위는
흥분한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통제하면 신기하게도 치솟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뜻인데 맞습니까? 라고 차분하게 되물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흥분해서 팔짝 뛰는 부하 직원보다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눈을 맞추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부하 직원이 상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들뜬 사람은 그 말이 들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말과 행동을 안정시키면 마음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여러분이 가장 화가 난 그 순간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평소에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화가 났을 때 쌍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바닥입니다. 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에서도 온매의 무쇠를 고치고 자세를 바로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히 말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화가 날수록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박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단단한 몸가짐이 여러분을 지켜줄 갑옷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유능제강의 화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말해야 상대가 알아듣는다. 세게 나가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이협적으로 말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독설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센 것은 튕겨나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감싸 안아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유능제강, 즉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는 원리이며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통해 실천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사는 자식들을 훈계할 때도 결코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들을 보면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을 때 무섭게 야단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조곤조곤 타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아버지의 부드러운 호소는 아들의 마음에 반발심 대신 깊은 죄책감과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다산이 내 이놈 당장 나가 죽어라 라고 소리쳤다면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유배지에서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엇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거나 서비스가 엉망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종업원을 불러 세워놓고 고함을 칩니다. 지배인 오라고 해. 장사를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종업원은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진상 손님 걸렸네. 재수 없어 라고 유혹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받기보다는 서로 감정만 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용히 말하는 고수는 다릅니다. 종업원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음식이 좀 차갑네요. 제가 이 식당을 참 좋아해서 자주 오는데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낮은 목소리와 정중한 말투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목소리를 낮추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중하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예의를 갖추게 되는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종업원은
이 손님은 점잖은 분인데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말의 힘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 감정을 받아내라는 폭력이지만 조용히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 폭력 앞에서는 누구나 방어막을 치지만 제안 앞에서는 마음을 엽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때는 위엄이 있어야 하지만 그 위엄은 사나운 소리나 매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청렴한 마음과 공정한 일 처리, 그리고 백성을 아끼는 부드러운 말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망신을 주는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공포심은 줄 수 있어도 존경심은 얻지 못합니다. 부하 직원은 두고 보자는 복수심을 품거나 주눅이 들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 차 한 잔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사의 말은 부하 직원의 가슴 깊이 박힙니다. 김 대리, 이번 보고서는 김 대리 실력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아쉬웠어. 무슨 힘든 일 있나? 다음엔 자네 실력을 보여주게. 이런 부드러운 질책은 큰 고함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겨울에 추위가 있어야 봄의 따뜻함을 알듯이 엄격함 속에도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사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본능은 강하게 더 세게를 외칩니다. 하지만 지혜는 부드럽게 더 낮게를 속삭입니다. 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한 번에 쾅 하고 내리치는 망치는 바위를 깰 수는 있어도 가루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를 뚫고 모양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말이 망치가 아니라 물방울이 되게 하십시오. 부드럽고 조용한 말 속에 날카로운 논리와 단호한 의지를 담으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분노를 연민으로 승화시키는 서슈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나를 존중해야 하는데 왜 무시하지? 내 기준과 내 상식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자가 말한 서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서는 같을 여의 마음 심을 합친 글자로 내 마음과 같이 상대방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역지사지입니다. 다사는 억울한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섭섭하고 화가 났겠지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세도가들이 무서워서 그랬겠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났겠지.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보니 분노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연민이 생겨났습니다. 연민은 분노의 불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반응하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조용히 말하는 현자들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표현 방식이 서툰가 보구나. 열등감이 많아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구나. 상대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혹은 못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굳이 남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여유가 없는 사람만이 가시를 세우고 남을 찌릅니다. 그러니 그 가시에 찔려같이 피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쯧쯧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윗집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뜁니다. 화가 나서 인터폰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윗집도 내 집에서 내가 걷지도 못하냐 하며 맞받아칩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때 서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부모도 말리느라 스트레스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입니다. 아이들이 참 건강하고 활기찬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집에 수험생이 있어서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과일이라도 하나 문고리에 걸어둡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중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에는 사과와 개선으로 보답이 옵니다. 물론 세상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이 뜨거운 석탄을 쥐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이나 어리석음을 나의 분노로 연결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문제로 남겨두는 지혜.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통해 화가 날 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의 4가지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화가 나는 순간 입을 닫고 침묵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상황을 관조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요동치는 감정을 잡기 위해 구용의 자세로 몸을 다스리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차분한 눈빛은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압감을 줍니다. 셋째, 고함 대신 유능재강의 부드러움을 선택하십시오.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상대의 방어막을 뚫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넷째, 상대의 부족함을 헤아리는 서의 지혜로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나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본능이고 화를 참는 것은 인내이지만 화를 다스려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은 능력이자 예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격 파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학자이자 스승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분노를 다스려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놓는 일이 생긴다면 그 순간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 대신 깊은 심호흡과 함께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고 관계를 구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은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소리 없이 강한 자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요한 목소리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단단한 힘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